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네, 오늘도 목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중국의 2분기 성적표 발표됐죠. 네, 확인해 봐야겠죠. 바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DP, 중국의 2분기 GDP가 0.4%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예상치는 너무 다양했어요. 중국에서는 한 1.1% 정도까지도 본 것 같고, 뭐 일부 서양 언론이나 서방 국가에서는 마이너스 수준까지도 봤던 것 같은데, 그래도 거기 딱 중간에 걸쳐진 0.4%를 기록을 했다. 근데 우선은 이 부분은 해석에 계속 다들 엇갈리는 건 있거든요. 중국에서도 그래도 2달간 상해 봉쇄가 이루어졌던 거 대비하면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지 않냐.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했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또 당연히 이렇게 꺾였으니까 우려스럽게 보는 해석도 분명 있죠. 근데 분명 중요한 건 이미 이제 결과는 나왔고, 코로나 상황을 다 반영한 성적표는 받아봤으니 하반기가 문제인 거죠. 하반기에 거의 8% 이상을 달성을 해야 원래 중국의 연간 GDP 목표 성장률인 5.5%를 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가능하겠냐 했을 때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중국이 좀 진행을 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6월 실물 지표도 같이 발표가 됐어요. 우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한번 확인을 같이 해보시죠. 제일 좋았던 점,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훨씬 반등이 세게 나왔고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부분들은 소매 판매입니다. 우선은 이렇게 쭉 마이너스를 정말 4월에 찍고 계속 꾸준히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한 3.1% 정도를 달성을 했는데, 그래도 전에 계속 마이너스 대비해서는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다. 그래서 어쨌든 뭐 6월에는 자동차 부양 정책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던 부분들도 있고, 자동차도 실제로 잘 팔렸고요. 그리고 거기에 6.18 징동데이 같은 쇼핑 시즌이 좀 거대하게 이루어졌다 보니까 그래도 소매 판매 부분에 개선세가 나타났다라는 점이고요. 산업 생산 또한 이제 조금씩 더 회복하는 모습들이 긍정적이다. 그래서 완전 이제 봉쇄가 가장 심했을 때 이후에는 그래도 조금씩 반등 추세는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근데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자, 보시면 고정자산 투자와 실업률인데요. 고정자산 투자는 약간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뭐 이 부분이야, 그래도 고정자산 투자 열심히 이제 돈을 풀었으니까 아마 좀 시간이 약간 시차는 있지만 우상향하겠지라는 기대감은 있어요. 하지만 그 항목 안에서 따져봤을 때 부동산 개발에 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되고 있다라는 점이 걱정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동산 지표 나오면서 안 그래도 지금 중국의 부동산 이슈가 굉장히 민감한데 이 지표까지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은 사실 뭐 전체 평균 실업률은 좀 이렇게 밑으로 하향하는 부분도 5.5%를 기록을 했고요. 그런데 가장 걱정스러운 것들은, 자, 보실까요? 요거 16세부터 24세 한참 이제 젊은 층들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실업률이 오히려 더 높아져 가고 있다. 거의 한 19%에 육박하는 수준들을 나타냈다더라 라는 거죠. 굉장히 걱정이죠. 지금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청년 실업층이 많아진다라는 것도 그렇고, 근데 우선 중국은 아직은 6월이 대학생들이 졸업 시즌이에요. 고등학생들도 졸업 시즌이고, 그러니까 9월 학기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계절적인 요인까지 좀 합쳐지면서 실업률이 좀 더 바싹 오른 부분들도 있지만 하반기로 들어갈수록 요 16에서 24세 사이의 실업률이 어떻게 좀 하향될지 여부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이 두 가지 지표만 봐도 중국의 하반기 과제가 나왔죠. 어떤 것들을 더 집중해서 케어를 해줘야 할지,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반기 중국의 집중 케어 분야는 아까 여기 요거 보시면 부동산이고 실업률이고, 그래서 실업률, 고용 안정, 부동산, 그리고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물가 안정, 이 부분은
하반기 내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슈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이게 안정이 돼야 소비도 올라가고 생산도 올라가고 지금 경제 성장률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최근 들어서 리커창 총리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뭐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중국이 연간 경제 성장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냐? 누가 봐도 무리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실 공산당 체제하에서 그 밑에 지방 정부라든지 어쨌든 경제 목표를 한 바를 무조건 달성해야 된다라는 의식을 조금 내려놔라라는 메시지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리커창 총리의 입을 통해서. 너무 과도하게 자극적인 정책 아니면 과도한 규모의 정책을 막 쓰지 않아도 돼. 우리가 지금 계속 집중해야 되는 것들은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이다라는 메시지를 꾸준하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점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고용 안정,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또 부동산, 지금 이건 저는 제가 호박고구마를 한 20개쯤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이슈는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제가 한 6월 초만 해도 6월 지금 중국의 부동산 거래 면적이 다시 좀 올라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던 게 딱 요 시즌이었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지금 그 이후에 다시 이만큼씩 꺾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불안하죠. 30개 도시의 상품주택 거래 면적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다시 거래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부동산 거래가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지금 부동산 투자도 안 되고 있고 거래도 안 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또 어떤 사태가 나타났냐. 이건 뉴스 많이 보셨죠. 중국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때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중국의 부동산 업종, 은행 업종 다 우르르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어떤 사태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이제 계약금도 내고 선분양을 받고 계약금도 내고 중도금도 내고 이제 만료 잔금을 내야 되는 시기인데 자, 뭐 중도금, 잔금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주택 담보를 바탕으로 제가 대출을 내잖아요. 근데 이 대출을 내고 갚아가야 되는데 아직 부동산이 완공이 안 됐대. 저는 다음 주면 입주를 할 줄 알았는데 완공이 안 돼서 아직 공사 중인, 공사가 언제 완료가 될지 모르는 집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지금 우리는 주택도 없고 내 집도 없고 돈만 갚아야 돼. 이 사태는 내가 참을 수가 없다. 배째라.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들이 근데 뭐 한두 군데에서 나왔으면 이렇게 뉴스화가 되지 않았겠죠. 근데 막 약간 2선 도시급 위주의 그 중소형 도시 쪽에서 한 100건 정도가 한꺼번에 발생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태가 점점 커졌고 그러다 보니 은행에 대해서는 은행도 사실 이 주택담보대출이 하나의 우량 자산인 거예요. 담보가 되게 확실하게 있는 은행의 자산인데 지금 이 부분이 돈을 못 갚겠다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은행도 사실 위기가 온 거죠. 근데 뭐 은행들은 한 20개 은행들이 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크게 경영 활동에 문제되지 않는 범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사태가 수습되고는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주택담보대출 상환 이렇게 뉴스만 검색해봐도 중국 관련된 뉴스, 중국의 관련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중국 부동산 헝다 막 작년에 이제 막 이런 지금 모든 게 다 중국 부동산 너무 걱정되는데요. 이제 헝다 막 이런 것까지 다 얽히고 설키면서 옛날 일까지 다 끌어들여서 사실 이 사태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고 투자 심리를 지금 억누르는 요소다라고 보는 거죠. 헝다 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7월 말에 좀 어떻게 구조조정이 될지는 발표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 또한 헝다 사태가 조금 더 이제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개발 기업들이 헝다 같은 기업들이 많았다라는 것들이 사실은 이게 좀 확인이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헝다 사태 이후로 1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런 부실 기업들이 지금 돈을 조달하지 못해서 이런 사태까지 발생이 됐다. 그럼 이것들은 정부에서 중국 정부든 뭐 중앙 정부든 지방 정부든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지금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제 기준으로 이제 우선 상반기 예상 실적을 먼저 발표를 막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근데 우선 먼저 발표한 부동산 기업 77개. 이거보다 훨씬 많겠죠. 앞으로 더 많아지겠지만 우선 77개 기준으로 42개 기업이 적자를 발표했어요. 안 그래도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마음이 안 좋은데 적자를 발표했다고 그나마 흑자를 기록한 기업 35개 중에서는 마이너스 성장 자체는 이익단의 성장 자체는 마이너스 성장이다. 작년보다도 성장률은 꺾였다라는 거고요. 12개 기업만 뭐 플러스 성장을 발표를 했는데 우선 뭐 대형 기업들 뭐 왕커라든지 초상사구, 뭐 보리부동산 이런 데는 나쁘지 않아요. 계속 부동산계에서도 좀 대표 기업으로서의 위치라든지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부실한 기업들이 워낙 많은 것들이 숫자로 지금 다시 또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월, 8월에는 중국에서 이 부동산 이슈가 굉장히 또 시장을 한번 막 뒤흔들 것 같다. 조금 더 뒤흔들 수 있겠다라는 좀 마음이 좀 있어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건 저는 계속 팔로우업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계속 보이차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어제 나온 중국 내 이슈 중에서는 아까 이런 부동산 상황 거부 사태가 이뤄지고 있는 주요 도시들 있잖아요. 뭐 서안이 좀 특히 심했고 정저우라든지 뭐 이런 지역에서는 이 사태를 다 이제 프로젝트별로 다 파악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해결을 시켜주겠다.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지방정부별로 지금 뉴스가 쏟아지고 있고 굉장히 이 부분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빠르고 적극적으로 정부에서는 대처 중인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안정화되고 다시 좀 이게 이루어질지 다시 또 사태 해결까지는 바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볼 필요는 있고요. 하지만 우려는 있다라는 점은 계속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증시를 보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까지도 좀 불안하다라는 점도 한번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발표된 LPR 금리가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부동산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5년물 요거죠. 5년물 까만색 5년물 금리는 한 번 더 하반기에 조금 내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많이는 아닐 거예요. 사실 중국도 계속 통화 완화 정책을 쓰긴 하지만 글로벌리 다 지금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또한 여기서 막 자기네 맘대로 막 통화를 찍어내서 부양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중국도 잘 알고 있고 중국도 리커창 총리를 비롯해서 대수만관, 그러니까 돈의 시장의 유동성을 막 무분별하게 풀겠다라는 정책은 절대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가 이제 더 5년물이든 1년물이든 좀 인하할 수 있는 폭은 제한적이지만 하반기에는 한 번 정도 조금 더 인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이 5년물은 중국의 모기 대출 상환을 기본적으로 삼고 있는 금리 기준금리다라고 봤을 때 이 5년물이 한번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이미 5월에 한번 인하를 15bp를 먼저 했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정착하는데 시간을 좀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이지 아예 통화를 뭐 다시 긴축하겠다, 인하를 안 하겠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중국 증시 자금 흐름이 약간 좀 특이한 부분이 생겨서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위안화 환율 이거 지난주에도 한번 체크를 했던 부분이죠. 위안화 환율은 그래도 정말 달러 인덱스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위안화 환율은 6.75 선에서는 약간 그래도 횡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안정적이긴 한데요. 사실 이 외국인 수급 추이를 한번 보시죠. 지난주까지 이게 딱 월화 수고 이게 지난주거든요. 지난주부터 7월 들어서는 어떠신가요? 계속 팔고 있습니다. 순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 뭐 규모가 한 번에 그렇게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잔잔하게라도 계속 관망하는 분위기, 사고 파는 분위기, 샀다가도 금방 파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쨌든 중국 시장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있으니
또 6월에 많이 올랐기도 하고 7, 8월은 좀 지켜봐야 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도 약간 관망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많이 사고 팔고 있는지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지난주, 그러니까 수요일 기준으로 일주일 기준으로 제가 뽑아본 건데 뭐 3일 중공업이 갑자기 좀 상위 종목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전히 뭐 융기실리콘, 귀주모태주, 통이, 창신소재,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백주, 태양광, 뭐 2차 전지 소재 쪽 여전히 많이 사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은행은 지금 부동산 이슈와 같이 맞물려서 많이 팔고 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행이 좀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비아디도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올랐었던 기업들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뭐 CATL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요거 좀 재밌는 이슈인데요. 매 분기마다 지금 저는 외국인들이 어떤 걸 사는지를 계속 단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중국의 기관들은 무슨 기업을 살까?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매번 분기 지나고 나서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의 1위 공모펀드 운용사인 이팡다라고 하는 운용사가 있는데 거기 또 스타 펀드 매니저 요 사람이에요. 엄청 스타예요. 정말 막 저랑 결혼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중국 여인들도 굉장히 많고 지금 그만큼 스타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운용 실적이 좋고 시장을 보는 눈이 좀 남다르고 수익을 잘 내니까 그렇게 스타 펀드 매니저가 됐겠죠. 근데 이 사람이 운용하는 펀드의 운용 보고서가 중국에서는 굉장히 매 때마다 발표가 될 때마다 이슈가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샀는지를 반드시 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사실 뭐 제가 여기 좀 이렇게 그림으로 붙여놓긴 했지만 1위부터 4위까지가 이게 이제 각 펀드 이름이고 보유 상위 종목이거든요. 요렇게 나와 있는 게 1위부터 4위까지 두 펀드 모두 1위부터 4위가 100주예요. 1위가 오량액이고 4위가 귀주모태, 뭐 여기는 3위가 그렇게 하고 다 1위부터 4위까지 그렇고 5위가 텐센트. 그리고 지금 일부 펀드에서는 블루칩 펀드에서는 야오밍 바이오도 올라왔고요. 알리바바도 이제 새로 신규 진입했다라는 점이 어제 시장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다. 그래서 중국의 펀드, 공모 펀드가 이런 종목들을 많이 담고 있다라는 거는 당연히 성장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중국인들 입장에서도 이런 종목이 여전히 안정적이면서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자금들이 밑에 단단하게 받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변동성에서도 조금은 좀 안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중국에서는 백주가 핫하구나. 뭐 비중을 좀 줄였네 말았네 막 이런 얘기는 있을지언정 결국에는 이 펀드 안에 모든 종목들, 백주에 대표하는 기업들이 다 들어가져 있다는 거. 1위부터 4위까지.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의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을 담았는지 사고 파는지도 중요하고 중국인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중국 증시에 어떤 종목이 좋길래 이렇게 많이 담았는지도 매 분기마다 체크해 볼 필요성은 있겠다. 그거는 제가 항상 보이차에서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리. 제가 오늘 좀 많은 얘기를 막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는 부동산 걱정입니다. 뭐 해결 의지는 계속 있어요. 중국에서도 정말 끊임없이 이게 사태가 터지면 정말 재빠르게 이거 어떻게 할 거니 빨리 해결을 해보자 이런 부분들이 각자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헝다 이슈와 맞물려서 부실 프로젝트는 좀 대형 기업에 넘어가게끔 이제 그렇게 자금을 조달해서 더 남은 이제 프로젝트는 완성이 되게끔 만들어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중국에서 좀 선분양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좀 생긴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선분양제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좀 제도 개선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중국도 어쨌든 이런 부실 부동산 기업들은 원래 털어내려고 했던 원래 구조적으로 좀 조정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아픈 것들은 좀 털고 가려고 하겠다. 그래서 좀 사태 해결과 부실 기업의 제거 또는
그래도 뭐 프로젝트가 아예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금 흐름, 제가 말씀드렸던 짚어가시면서 시장의 돈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를 지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7, 8월에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긴 하지만 7, 8월은 약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말에 정치국 회의 하나 있거든요. 원래 이런 정치국 회의, 정치 시즌은 하기 전이 더 바싹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막상 시작이 되면 약간은 바로 식으면서 약간 하기 직전이 가장 좀 빛나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어서 정치국 회의가 근데 7월 말이라고는 하는데 아직 정확하게 일정은 안 나왔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또 보이처에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지켜보면서 7, 8월은 약간 쉬어간다. 계속 숨고르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까지 유념하시면서 중국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마지막에 딱딱 하는 거 왜 안 해주시냐고 댓글을 많이 적어주셨는데요. 할게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